상대방을 이해하고 즐기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눔 자체를 즐기고자 할 때 비폭력 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가 더 중요해진다.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의견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괄호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 괄호라는 게 이런 거죠. 괄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관은, 가치관은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이것을 괄호 치워놓고 그냥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녹아 들어가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를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괄호치기가 현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브래키팅, 괄호치기 혹은 에포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미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공주과인 그분 있죠. 공주과인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굉장히 비극적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기가 입은 옷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를 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그만큼 힘든 작업이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이 에리히 프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리히 프롬 책 중에 잘 안 알려진 책 중에 경청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istening. 근데 그 책이 참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헌책방에서 봤는데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도 찾질 못하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내가 말하기보다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듣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종류가 나와 있네요. 자, 무시하며 듣는 것.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시하면서 그냥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들은 채 하는 것. 들은 척 하지만 사실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척 하지만 안 듣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지 자체가 상당히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놓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것만 들을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4번입니다. 그것은 참여적으로 듣는 것, attentive listening, 참여적으로 듣는 것.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생각을 괄호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나 경청을 방해하는 걸림돌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짐작하기, 대답할 말 준비하기.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대답할 말을 준비해요. 근데 저도 이 상담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저 사람 말을 한편으로 들으면서도 내가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 사람 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준비한 게 없더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열심히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대답할 말이 없어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인데 우리는 꼭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럴 때 저 다음에 내가 빨리 언제 끝나나 내가 요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러내기, 판단하기, 딴 생각하기, 조언하기. 자, 조언하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항상 뭐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뭐 어떨 땐 어떻게 해봐. 아니 너 그런 건 잘못됐어.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언하기. 그 파워 욕구가 좀 큰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 마치 그렇게 할 때 내가 왠지 더 높은 파워가 더 많은 사람처럼 느끼고 내가 더 우월자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쟁하기. 언쟁하기는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구조고 끝이 없습니다. 그 지는 사람은 그 절대 승복하지 않고 또 거기에 반박을 하기 때문에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언쟁하기가 있고 옳아야만 하기. 내가 옳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 옳아야만 하기, 슬쩍 넘어가기, 비위 맞추기 이런 것들이 듣기나 경청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분노하는 거 좀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분노하나 보면 내가 어떤 기대를 상대방에게 했는데 그게 좌절될 때 분노해요.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좌절되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대는 나의 것입니다. 그 기대는 상대가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는 내 문제란 얘기입니다. 제가 내내 강의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 우리는 늘 주변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내 탓이고 내 책임이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히 기대가 좌절됐을 때 분노하는데 그 기대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떤 분노나 어떤 부정적 감정에 대한 해소책은요. 감사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나 최고 지휘자의 내면의 심리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고독해요. 아무에게나 내 말을 할 수가 없고 고독하고 또 혹은 그 지위를 잃을까 봐 불안하고 또 강박증도 있을 수 있고요.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를 떠받들어 둘 줄 알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애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늘 떠받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갖다가 자기애적 분노라 그래요. 자기애적 분노. 자기애적? 예, 자기애적 분노. 그 다음에 은퇴불안도 있죠. 은퇴불안. 뭐 인정 상실에 대한 공포, 뭐 여러 가지 것들. 넘어가서요. 그 사티오란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의사소통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유형은 하나는 일치형 의사소통입니다. 일치형.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일치형 의사소통입니다. 일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내용과 내가 전하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할 때,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할 때 그것을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치형 메시지를 들으면 혼란스럽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비일치형으로, 불일치형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쳐 일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나를 비난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적으로는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 쾌락으로 일하고 자기 쾌락으로 바깥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일치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유형, 초이성형, 혼란형, 비난형. 비난형은 이 1, 2, 3, 4는 전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마치 우월한 척 하는 거예요. 우월함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유형은 뭐냐면 자기 의견은 하나도 없고 늘 상대편에게 맞춰주기만 합니다. 이분들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거스르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예스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그 상대편으로부터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늘 상대편에게 맞춰주는 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이 그 합리적인 면만 이렇게 두드러지는.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눈을 못 맞추세요.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만 이렇게 천정 보고서 얘기하거나 벽 보고서 얘기해요. 이게 눈 맞춤하는 거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혼날 때도 있어요. 어디서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느냐. 그렇죠? 혼나죠, 우리. 근데 서양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 그렇다고 뭐 어른의 눈을 뚫어져라 똑바로 쳐다보라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 일치적으로 하란 얘기입니다. 일치적으로. 혼란형도 그렇고 이 왔다 갔다 메시지 포인트를 못 맞추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메시지 그 11번에 4번을 보면 아이메시지라는 것은 나는 나이고 나는 느끼고 나는 듣는다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나타낸다. 결국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편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6번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설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함께 나눈다.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물리적인 거리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편한 거리를 조정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다 개체이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가까이 오면요. 이게 내가 침범받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 앉을 때 내가 여기 앉았는데 아무도 내 주위에 안 오고 저 뒤에 앉아 계시다. 그럼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죠. 그죠? 싫어하는 거예요. 거리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거리, 인간 간의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어느 정도가 편한 거리일까? 어느 정도가 편한 거리일까요? 신체가 닿지 않는 거리. 네. 그러니까 팔 하나 거리 정도, 뭐 60cm 혹은 1m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친밀하지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거리가 좋은 것 같고요. 카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다닥다닥 붙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서 이야기는 잘 들리는 정도.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개인의 어떤 이 바운더리가 조금 지켜질 때 편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양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 이런 게 많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삶의 통합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으면서 노년기의 과업이 결국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았다 라고 느껴야지 비로소 나는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았다.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부자가 되거나 무슨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느낄 때 내 삶을 적어도 통합할 때 어느 정도 내 죽음의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여성분이 이상한 뭐라 그러죠? 이 종양? 혹?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MRI를 찍어야 됐다 그럽니다. 4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MRI를 찍으러 쭉 들어가는데 최악의 경우 내가 뭐 안 좋은 거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을 때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가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럽니다. 네. 우리 하루가 눈 깜빡할 새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눈 깜빡할 새.
하루가 1초예요. 하루가 1초. 눈 깜빡할 새 지나가죠. 선생님들을 저는 7초 만에 한 번씩 봤어요. 그렇죠? 그 1년이 360초면 이게 6분이에요, 6분. 그죠? 그러면 10년이 1시간, 60분, 1시간. 그쵸? 그러면 인생이 그 전에 70년, 80년이면 7시간, 8시간 살자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90살, 100살 산다 그래도 9시간, 10시간.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가 정말 눈 깜빡할 새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늘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만났나 보면 15년, 20년 전이에요. 15년, 20년 전. 근데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인생이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독일어를 제2외국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거를 제가 그때 들은 거예요. 인간은 여럿이 함께 일하고 둘이 사랑하며 혼자 죽는다. Man arbeiten zum Hunderten, lieben zum Zwei, sterben allein. 아니 독일은 저 이것밖에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중국어로 네. 좀 하지. 다 까먹었어요. 이것밖에 이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요새 알바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르바이텐에서 나온 거죠. 일한다, 공부한다. 일한다, 공부한다인데 줄여가지고 아르바이트가 알바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럿이 함께 일하고 둘이 사랑하는데 혼자 죽어요. 혼자. 그렇죠?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 막 전율을 느꼈었어요. 전율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적 고독이 느껴지는 이야기죠. 괴테는 인간은 2번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인간은 2번 죽는다. 괴테가.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요? 알려주세요. 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우리 여성들은 죽습니까? 막 아주 무덤으로 들어가는. 네. 많이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죽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죽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면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우리 사람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정말 우리는 죽는 것이다. 공자 같은 분은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과 죽음 후를 논하겠는가. 저는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해요. 예. 또 불교에서 우리가 가진 이 어떤 업이나 고뇌, 뭐 이런 번민 이런 것들이 다 꺼진 것이 열반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어떤 땐 죽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죽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보통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고통스러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죽어갈 때 굉장히 황홀하다 그래요. 죽을 때 굉장히 황홀하다 그래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혹은 가족과의 이별 혹은 내가 사랑하고 일구어 놓은 재산을 두고 가는 것. 재산을 두고 가는 것. 내 그 명성과 모든 업적을 두고 가는 그 이별이 두렵지 생물학적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이게 슌보르스카라고 폴란드의 여류 시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아하 정말 맞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지 벌써 20년이 지난 거예요. 19년이 지난 거죠. 1초처럼 착착착 지나갔어.
철학에서도 인간의 문제를 결국 어떻게 죽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 저는 안락사라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가져요. 그러니까 정말 삶답지 못하게 살고 연명하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예 얘기를 해놨습니다. 연명치료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갖고는 효력이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 공증을 받아놔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죽으면 화장해라. 이 얘기도 제가 해놨어요. 영화 아무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르는 노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은 노부부죠.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가망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맛있는 걸 먹인 다음에 이 남편이 베개로 질식사 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그 전에 TV에 자주 나오시던 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맞아요. 최윤희 씨인가? 그분이 부부가 동반자살인가 뭐 하시지 않았습니까? 빈소도 안 차리고 그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이건 이제 한간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 돈이에요. 둘째는 딸이에요. 딸, 친구, 또 뭐 있어요?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남자는 뭐가 필요하대요?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엄마, 뭐 집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레프 딕슨이라는 사람의 말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적게 독서하고 사랑은 너무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그런 얘기.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의미 있게 사는 법은 망각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좋아서 제가 적어놨고요. 한국 사회는 단기간 경제발전 기술 진보를 이룬 급성장 사회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OECD 이런 최저 수준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이 제일 들어올까? 이 가지 않는 길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죠.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가요? 네. 제가 이거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가졌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내가 이쪽 길로 왔는데 이 길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게 어디서 들기 시작했냐면 이제 저도 결국은 일종의 경력 단절 같은 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둘째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늘 나 혼자서 이제 막 고군분투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그 둘째한테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를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제가 그 한마디에 정말 나의 가지 않은 길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길밖에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환상을 끊임없이 제가 가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의미치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굉장히 좋죠. 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유태인의 정신과 의사죠. 오스트리아 출신인가 자관 유택의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간 분인데 이분이 뭐를 깨달았냐면 그렇게 절박한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보았더니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미를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각자에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이 내 삶의 의미가 각자 다를 텐데 그것을 찾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아직 사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미 치료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떤 환자를 치료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의 못다한 이야기 그 책들이 꽤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을 치료했냐면 어떤 노 부부가 있어요. 노 부부가 있는데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죽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못 견뎌서 이 빅터 프랭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반대로 당신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부인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을 것 같다. 지금 나의 삶은 우리 아내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물 나는 부부애죠. 네. 예.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가진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도달하는 최상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도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방식이 그런 것들을 다 기대를 하지 않고 노력을 포기하고 아주 냉소주의에 빠진 그것을 가장 이렇게 좀 의미에 도달하려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걸로 보는 것이죠. 자,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르시시즘 하면서 하인츠 코헛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애적이다. 그런데 자기애적인 것이 미숙한 상태로부터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친구들과 나눌 줄 몰라요. 자기가 그냥 다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런 미숙한 상태로부터 점점 성숙한 상태로 발전해 가는 것일 뿐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대상이란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르시시즘은 미숙한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성숙한 나르시시즘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즘을 활용하냐면 첫째,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 창조성.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 리비도 에너지를 굉장히 독특하게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경우 나이가 90이 다 돼서 새로 아기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 어떻게 아무리 예술가지만 저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뭔가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건강하다 그럴까요? 그래도 성숙한 나르시즘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어떤 창조적 활동을 할 때 예술가들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발동이 돼서 젊은 소녀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가 못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DNA가 다른 거고.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공감 능력은 어떻게 갖는다 그랬습니까? 저희가 개인 발달을 쭉 설명하면서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갖는다 그랬습니까? 네? 부모가
아이를 공감해 줄 때, 엄마가 아이를 공감해 줄 때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받아봐야 공감할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재밌겠죠. 네. 거기 보면 태어날 때 아기는 엄마와 조화를 이루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성숙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조화를 이루는 원시적 능력이 말살되지 않고 적절하게 어떤 대리적인 내성으로 변형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생이 짧고 덧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인생이 짧고 덧없다는 것을 수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고집이 세지고 재산에 더 집착하고 막 발악을 하는 듯한 모습은 자기 삶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저희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가 우리 오형제한테 똑같이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전세를 놨었어요. 지금은 이제 팔아서 없어졌는데 전세를 놨는데 그 전세를 계약하러 온 분이 정말 내일 당장 돌아가시게 생긴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돈에 집착을 하는지, 얼마나 저희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전세 조건으로 돈을 깎아주면 우리 그 맨 겉에 무슨 뭐라 그러죠? 샤슈라 그러나? 그 없는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하겠대요. 이걸 깎아주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아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땐 내일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놓지 못하는 거. 결국은 나 자신의 생명을 결국은 놔야 돼요. 예. 우리는 결국 최종 발달은 내가 이거 죽는 거. 그래서 어떤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쭉 발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막 그렇게 하던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 어쩌면 발달적 점프가 일어날 것 같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어쩌면 저런 제 판단이죠. 이거는 100% 제 판단일 뿐인데 점프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죠. 인생의 덧없음을 수용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유머를 잘 사용한다 그럽니다. 유머. 오늘 배양송 선생님 안 오셨는데요. 어떤 분이 굉장히 유머가 뛰어나다 그래요. 배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머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유머가 아니다. 그랬어요. 유머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음, 특히 나의 보잘것없음을 한 차원 높게 극복하는 방식이지, 내가 그렇게 유머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유머가 아니라 어쩌면 톡식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격성이 감춰져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지식하고도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도 많이 배운 게 없어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지만, 우리 성인들은 보통 인생 경험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도 생기지만 뭔가 그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보통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그 성인 인지에서는 어떤 과거의 아동 발달이나 청소년기 발달의 그런 무슨 수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인지만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성인 인지 발달로 요새는 이론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성숙한 방어 기제. 그 전에 우리 미숙한 방어 기제는 뭐예요? 아까 전 시간에 미숙한 방어 기제로 우리 부인 썼었죠. 부인. 자기가 해놓고 아니야 이러는 거. 그리고 투사. 이거 다 미숙한 방어 기제예요. 투사. 아까 이렇게 내가 여기다 당한 걸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미숙한 방어 기제인데, 성숙한 방어 기제는 좀 전에 말한 유머, 그 다음에 이타주의. 이타주의가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방어 기제가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는 남을 위함으로써 자기는 죽었지만 영원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잊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타주의라는 방어 기제를 썼다는 거죠. 그 측면만 얘기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 다음에 승화. 승화는 우리가 그 청소년기 성적 실업 얘기하면서 했었죠. 이 10대, 20대 아주 성적 에너지가 많을 때 이것을 우리는 승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승화가 잘 안 된다. 승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활동, 문화활동, 예술활동으로 우리의 어떤 공격성이나 에너지를 이렇게 달리 쓰는 그런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그 재미난 그 비유가 있는데요. 경찰서에 가보면 여기 이제 어떤 깡패라 그러나요? 조폭 같은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 거기 맞은편에는 경찰이 또 이렇게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경찰도 왠지 좀 등치 이렇고 무섭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뭐가 다른가? 경찰은 자신의 그런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잡는 데 쓰는 승화의 방식을 쓴 것이고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폭력과 공격성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런 데 썼다는 차이만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 그다음에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그 사이에 어떤 발달을 이루는가 또 우리는 혼자서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내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발달적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한다.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각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